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 왕릉 중 여주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조선 4대 왕인 세종대왕의 영릉과 17대 왕인 효종의 영릉이 위치하고 있다. 세종의 세종과 그의 비 소원왕후의 능인 영릉은 꽃뿌리 영자를 쓰고 효종과 그의 비 인선왕후의 능인 영릉의 영릉은 편안할 영자를 써서 그 뜻은 다르다. 세종의 능은 세종 28년 1446년 소원왕후가 죽자 광주 서강 현재 서울 서초구 내곡동 즉 태종의 능인 헐릉 서쪽에 쌍실의 능을 만든 뒤 1450년에 세종이 죽자 합장하여 수릉이라 하였다. 그 뒤 이장에 관한 논란이 있었으나 실현되지 않다가 예종 1년 1469년에 여주로 이장하여 능호도 영릉으로 하였다. 이때 소원왕후도 함께 이장하였고 능제는 동봉이 강 형식으로 하였다. 한편 효종은 1649년에 즉위하여 북벌 계획을 추진하다가 죽자 양주 현재의 구리시 동구릉의 태조의 능인 건월릉 서쪽에 초장하였다가 현종 14년 1673년에 이곳으로 이장하였으며 이듬해의 인선왕후도 이곳에 이장하였고 능제는 동원상하봉 형식으로 하였다. 새 단장한 제실. 이곳에서 제례를 준비하는데 결의의 스승인 세종대왕 탄신일 5월 15일에는 약 1000명이 넘는 후손 및 세종대왕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한다고 한다. 기록에 따라 복원한 제실은 너무 새 것이어서 왠지 진짜 같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 조선시대에는 오히려 저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월의 풍상이 느껴지는 오랜 한옥이나 궁궐이야말로 과거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제실 앞에는 위전 곧 제사를 지내는 데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경작하는 논이 있다. 지금도 쌀을 경작하고 있지만 제사 비용을 대는 것은 아니고 인근 소외계층들에게 나눠준다고 한다. 조선의 제4대 왕인 세종은 우리 민족 사상 가장 빛나는 시기이다. 집현전을 통해 많은 인재가 양성되었고 유교 정치의 기반이 되는 의례, 제도가 정비되었으며 다양하고 방대한 편찬 사업이 이루어졌다. 또 농업과 과학기술의 발전, 의학기술과 음악 및 법제의 정리, 공법의 제정, 국토의 확장 등 수많은 사업을 통해 민족 국가의 기틀이 공고해졌다. 훈민정음 창제는 가장 빛나는 업적으로 조선 500년 역사의 최고의 왕으로 칭송받고 있다. 세종의 재위 기간은 1418년부터 1450년까지 32년 동안 무수한 업적을 쌓았다. 세종은 1418년 6월에 왕세자에 책봉되었다가 8월에 태종의 양위를 받아 즉위했다. 원래 태종의 뒤를 이을 왕세자는 양녕대군이었다. 그러나 양녕대군이 개와 매에 관계된 사건을 비롯해 세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일련의 행동과 사건들로 인해 태종의 선위에 대한 마음이 동요되었다. 그래서 태종은 자신이 애써 이룩한 정치적 안정과 왕권을 이어받아 훌륭한 정치를 펴기에 양녕대군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태종의 마음이 이미 세자 양녕대군에게서 떠난 것을 알게 된 신료들은 그를 폐위할 것을 청하는 소를 올려 양녕대군을 폐하고 충녕대군을 왕세자로 삼기에 이르렀다. 세종대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유교 정치, 찬란한 문화가 이룩된 시대였다. 이 시기에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기틀을 잡은 시기였다. 집현전을 통해 많은 인재가 양성되었고 유교 정치의 기반이 되는 의례, 제도가 정비되었으며 다양하고 방대한 편찬 사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농업과 과학기술의 발전, 의학기술과 음악 및 법제의 정리, 공법의 제정, 국토의 확장 등 수많은 사업을 통해 민족 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하였다. 이 많은 일들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세종이었다. 한편 집현전은 세종과 세종대를 운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기관이다. 집현전은 중국과 고려시대에도 있었고 조선 초 정종대에도 설치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집현전이라고 하면 조선시대의 세종 2년 3월에 설치한 것을 의미한다. 이때의 집현전을 설치하게 된 목적은 조선이 표방한 유교 정치와 대명 사대 관계를 원만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재의 양성과 학문의 진흥에 있었다. 이에 따라 집현전에서 유망한 소장학자들을 채용해 여러 가지 특전을 주었다. 특히 사가독서를 내려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의 옛 제도에 대한 관심은 개국 초부터 있어 왔으나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바로 세종이 즉위한 이후부터였다. 그 중심이 된 기관도 예조, 의례상정소, 집현전 등이었다. 이러한 기관에서 국가의 유교적 의례인 오례와 사서의 유교적 의례인 사례 등 유교적인 제반 제도가 정리되었다. 실제로 조선시대의 유교적인 의례, 제도의 틀은 세종대에 짜여져서 유교정치의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이때에 정리된 의례, 제도의 틀은 중국의 옛 제도에 따른 것이었으나 왕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비판, 연구의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주체성을 견지하였다.
이 시기는 과학과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크게 발전을 보았다. 천문대와 천문관측기계 방면에서의 발전이 이러한 측면의 하나로 꼽힌다. 조선 초기 서운관에는 천문을 관측하기 위해 두 곳의 간이대를 설치한 바 있으나 이것은 아주 미흡한 것이었다. 세종 14년부터 시작된 대규모의 천문 이상의 제작 사업과 함께 경복궁의 경회로 북쪽의 높이 약 6.3m, 세로 약 9.1m, 가로 약 6.6m의 석축간이대가 세종 16년에 준공되었다. 그리고 이 간이대에는 혼천에 혼상, 규표와 방위 지정표인 정방안 등이 설치되었다. 세종 20년년 3월부터 이 간이대에서 서운관의 관원들이 매일 밤 천문을 관측하였다. 이러한 간이대와 그 중요한 시설물들은 중국과 이슬람의 영향과 전통적인 요소들이 함께 들어 있었다. 혼천이는 천체관측기계로서 문헌상으로는 세종 15년년 6월에 만들어진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다. 그리고 같은 해 8월에 또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정초, 정인지 등에게 고전을 조사하게 하는 한편 장영실 등 기술자들에게 실제 제작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 혼천이는 천구이와 함께 물레바퀴를 동력으로 해 움직이는 시계장치와 연결되어 천체의 운행과 맞게 돌아가도록 되어서 일종의 천문시계의 성격도 가졌다. 또한 시간을 측정하는 해시계와 물시계도 제작되었다. 해시계로는 앙부19, 현주19, 천평19, 정남19 등이 있다. 그리고 물시계로는 자경루와 옥루가 있다. 앙부19는 우매한 백성들을 위해 해정교와 종묘 남쪽의 거리에 설치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중시계였다. 또한 현주19와 천평19는 휴대용 시계였으며 정남19는 매우 정밀한 해시계로 이것으로 관측하면 자연히 남쪽이 정해지면서 시각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시계는 갯날과 낮에만 쓸 수 있는 것이므로 공적인 표준시계로는 물시계가 더 유용했는데 자경루가 그것이다. 자동 15장치가 붙은 물시계인 자경루는 세종이 크게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장영실을 특별히 등용해 이에 제작에 전념하게 해 세종 16년에 완성하였다. 그것은 경복궁 남쪽의 보루각에 설치되어 조선시대의 표준시계로 이용하였다. 세종 20년에는 장영실에 의해 또 다른 자동 물시계이며 천상시계인 옥루가 완성되었다. 세종은 천문, 역서의 정리와 편찬에도 큰 관심을 가져 칠정산내편, 칠정산해편, 제가역상집 등이 편찬되었다. 세종 15년에는 정인지, 정초, 정음지, 김담, 이순지 등에게 칠정산내편을 편찬하게 했으며 세종 24년에 완성되어 2년 만에 간행되었다. 칠정산해편도 이순지, 김담에 의해 편찬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가장 완전한 이슬람 천문학서의 번역본이라 하겠다. 이 외에도 인쇄술, 화약과 화기 제조에 있어서도 기술적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세종대는 종래 중국 기술에 모방해서 탈피하려는 독자적 경향이 나타나서 화포의 개량과 발명이 계속되었다. 세종대에는 농사법의 개량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의 농서인 농상집료, 사시찬료 등과 우리나라 농서인 본국 경험방 등의 농업서적을 통해 농업기술의 계몽과 권장을 했으며 정초가 지은 농사직서를 편찬 반포하였다. 이 책의 반포는 조선시대 농업과 농업기술사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시대는 또 음악에 있어 우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긴 시기였고 그것은 세종의 지휘와 참여로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유교정치에 있어서 중요시되는 것이 유교적 의례인데 국가의 의례인 올해에는 그에 합당한 음악이 따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유교적인 의례의 정리와 함께 음악의 정리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세종의 음악적 업적은 크게 아악의 부흥, 악기의 제작, 향악의 창작, 정간보의 창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업적은 음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조예를 가진 세종이 박연과 같은 음악의 전문가를 만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었다. 법제적 측면에서도 세종대는 유교적 민본주의, 법치주의가 강화, 정비된 시기였다. 세종은 즉위 초부터 법전의 정비에 힘을 기울였다. 세종 4년에는 완벽한 소육전의 편찬을 목적으로 육전 수찬색을 설치하고 법전의 수찬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형벌제도를 정비하고 흠율정책도 시행하였다. 형정에 관한 왕의 시책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율문에 적합한 조목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적용을 신중히 할 것, 고문으로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사제는 삼복법을 적용할 것 등과 고문의 태배법을 금하며 의금부삼복법을 정하였다. 15살 이하와 70세 이상인 자는 살인, 강도죄를 제외하고는 수금하지 못하며 10살 이하 80세 이상인 자는 사죄를 범해도 수금하지 못하게 하였다. 한편 국토의 개척과 확장도 세종의 업적으로 빼놓을 수 없다. 두만강 방면에는 김종서를 보내서 육진을 개척하게 하였다. 그리고 압록강 방면에는 사군을 설치해 두만강과 압록강 이남을 영토로 편입하는 대업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세종이 문치만을 힘쓰지 않고 군사훈련, 화기의 제조 개발,
성진의 수축, 병선의 개량, 병서의 간행 등 국방체계도 힘을 기울인 결과인 것이다. 동쪽의 일본에 관해서는 강경책과 회유책을 함께 썼다. 세종 1년에는 이종무 등에게 왜구인 대마도를 정벌하게 하는 강경책을 쓰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금속화폐인 조선통보의 주조, 언문청을 중심으로 한불서원의 사업 등을 폈고 단군사당을 따로 세워 봉사하게 하고 고구려, 신라, 백제의 시조묘를 사전에 올려 취재하게 하였다. 또한 종래 춘추관, 충주의 두 사고였던 것을 성주, 전주 두 사고를 추가 설치하게 하였다. 그 덕분에 임난중 전주 사고본이 전하를 면하고 오늘날 조선 전기의 실록이 전해질 수 있게 한 사실 등도 기억해야 될 일이다. 이렇듯 세종대가 우리 민족의 역사상 빛나는 시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안정 기반 위에 세종을 보필한 훌륭한 신하와 학자가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들의 보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세종의 사람됨이 그 바탕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유교와 유교 정치에 대한 소양, 넓고 깊은 학문적 성취,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판단력, 중국 문화에 경도되지 않은 주체성과 독창성, 의지를 관철하는 신념과 고집 그리고 노비에게까지 미칠 수 있었던 인정 등 세종 개인의 사람됨이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인적 모든 여건과 조화됨으로써 빛나는 민족 문화를 건설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세종의 영능은 조선왕릉 중 최초로 한봉우리의 다른 방을 갖춘 합장릉이며 무덤 배치는 국조오레이에 따라 만든 것으로 조선 전기 왕릉 배치의 기본이 되었다. 예종 1년 1469년 여주로 천장하면서 세조의 유명에 따라 병풍석을 두르지 않고 난간석만 설치하였으며 봉분 안에는 석실이 아니라 관을 구덩이 속에 내려놓고 그 사이를 석회로 메워서 다지는 회격으로 하고 혼유석 두 자를 마련하여 합장릉임을 표시하였다. 또한 기존의 왕릉에는 난간석에 12지 신상을 조각하여 방위를 표시하였는데 영릉은 이를 간소화하여 12지를 문자로 표현하였다. 입지는 풍수사상에 따라 주산을 뒤로 하고 산의 중어리에 봉분을 조형하였으며 좌우측에는 청룡, 백호를 이루고 남쪽으로는 멀리 안산인 북성산을 바라보고 있다. 이곳 여주의 영릉은 풍수지리학적으로 명당 중에서도 최고의 명당이라고 한다. 속설로는 이 명당 자리로 인해 조선 왕조가 100년 정도 더 버틸 수 있었다고도 하는 속설이 있다. 이런 이유로 무속인이나 일부 풍수지리를 믿는 사람들이 길을 받으러 이곳에 오기도 한다. 세종대왕과 소원왕후의 합장릉인 영릉 관람을 마치고 효종대왕과 인선왕후의 동원상하릉인 영릉으로 가는 길은 도보 20분 내외의 왕의 숲길을 따라 걸으면 된다. 왕의 숲길은 세종대왕 영릉과 효종대왕 영릉을 연결하는 길로 조선왕조실록의 1688년 숙종, 1730년 영조, 1779년 정조 임금이 직접 행차하여 효종대왕 영릉을 먼저 참배한 후 세종대왕 영릉을 참배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약 700m로 15분 정도 걸리는 이 길을 따라 걸으며 왕의 발자취를 느끼기에 충분하였다. 세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반포 무렵 꿈속에서 지은 시는 훈민정음 28자의 수와 같은 28자 7원절구의 시가 문득 생각난다. 교외들의 비 내려 풍요하면 백성 마음 즐겁고 수도의 햇빛 찬란히 비치면 기쁜 기색 새롭나니 나라의 많은 경사 비록 적선으로 인해서라 하나 단지 군왕이 처신함에 그 몸을 삼가는 데 있나니. 왕릉 조성을 위해선 전국에서 10,000명에서 14,000명 정도 차출되었다고 한다. 세종대 기준 인구가 680만 정도라고 할 때 여자, 어린이, 노인, 양반 등을 빼면 전체 인구 중 다수가 왕릉 조성에 동원되었을 것이다. 조선의 양인 남성들은 무보수로 60세까지 군역과 부역의 의무를 져야 했으니 왕이나 왕비가 죽어 곡을 하는 것이 진짜로 슬퍼서일까 아니면 엄습하는 부역의 공포 때문이었을까. 둘 다였을 것이다. 게다가 왕이나 왕비가 갑자기 잇따라 사망하여 공사가 겹치면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부역은 고역이었을 것이다. 조선조 왕릉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중국의 진시황릉 같이 거대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초라하지도 않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 같다.